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은 그 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조금 낯설은가요? 업의 개념? 이 업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음, 이 용어는 업의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의 용어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업의 개념. 업의 개념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고객 입장의 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사업 하세요? 그러면 딱 얘기하는 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는 린이라는 소주를 만드는 충청 지역의 소주 회사.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어떤 사람은 소주 만드는 회사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갸우뚱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술을 언제 가장 많이 마시나요? 여러분 언제 많이 마셔요? 좋은 일 있을 때, 뭐 나쁜 일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례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높은 것은 스트레스 받을 때 풀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스트레스 해소업 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소주 회사는 그냥 소주 만드는 회사요 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르지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사업이란 각종 자원과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서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해야 돼. 가치 있는 상품. 가치가 없는 상품.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 오다가 길에서 돌멩이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또 다른 행인에게 이걸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까요? 안 사죠. 왜냐? 가치 있는 상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아프리카의 어떤 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그 아이들이 금이 섞여 있는 돌을 가지고 놀다가 그거를 또 길거리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금이 섞여 있는 광석이 가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사업을,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불하는 가치, 다시 말해서 가격보다 적은 원가를 투입해서 현저하게 큰 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등식을 보시면 지불한 돈, 머니하고 코스트하고 지불한 돈이 훨씬 커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나무를 그냥 사왔을 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책상이 됐을 때하고 가치가 전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기업의 이익이 중에 상당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불한 돈보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훨씬 커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아주머니는
1,000원이 채 안 되는, 뭐 1,000원쯤 되는 라면을 하나 끓여서 단무지하고 김치 먹게 하고 계란도 풀고 해서 3,000원 내지 4,000원을 받지만, 셰프는 아주 적은 자원을 가지고 아주 비싼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한 돈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의 차이가 자기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차이가 크면 고객들은 반복 구매를 하겠죠. 이해됩니까? 결국 이거를 잘 극대화시키는 기업은 결국 생존의 불안을 좀 떨칠 수 있고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 사업이란 그 이익의 관점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업가들에게 사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 그래서 이익 동기와 이익 최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기능이나 목적이나 경영 과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입니다. 이윤이 기업 활동에 중요하다고 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은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다. 이윤은 그 활동의 결과일 뿐이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시나요? 혹시라도 혼동이 되지 않도록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 그 어떤 역할, 누구 입장에서요? 고객의 입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뭐냐? 돈 벌고 안 벌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고 하면 파리바게트, 그러면 빵을 만드는, 그래서 제공하는, 공급하는 회사,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삼성전자는 뭐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시장. 여러분 그 창업을 공부하는 청년들은, 학생들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확하고 어떤 무게감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장의 어원은 전쟁에서의 전리품이나 도둑질한 작물이 거래되던, 그래서 라틴어로 멀스라고 하는 약탈한 물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가치를 교환하는 거래 장소이고, 또 자유경쟁과 가격 시스템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생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장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만날 수 있어서 서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혹시라도 생산자는 교환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수혜자가 맞는데, 소비자는 수혜자인가요? 뭐 이렇게 혹시 의문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기 위해서 배추와 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이 없다고 했을 때 산지까지 다니면서 그 배추와 무를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고, 차를 가져간다면
뭐 기름값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 소요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웬만하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가깝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밭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습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지만,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고객의 눈으로 시장을 정의하고 이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 결정을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고객의 눈으로, 고객이 어떤 뭐랄까 가치를 그 인정하지 않으면 구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고객의 눈으로 시장을 정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탐욕으로 변질되면 약욕 강식의 전쟁터로 변하게 된다. 시장에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면 결국은 외면당하게 되고,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공생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예전에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싹스이식으로 구입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비싸게 파는 사람들, 순간 돈을 좀 벌을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나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겁니다. 시장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죠. 야마다 아키오의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는 책에서 빌려왔는데요. 사업한 사람이 일을 할 때 마음가짐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라. 일을 할 때는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상대에게 줄 것을 생각하라. 상대에게 먼저 줄 것을 기쁘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내 성과는 덩달아 올라간다. 근데 보통은 자기 입장에서 당장의 그 이익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이 되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다든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지불하는 가격 대비 가치가 현저하게 크면 사는 것이 자기한테 그만큼 이익이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자기한테 이익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뭐 기업가정신, 사회 그 환원 뭐 이런 거에 그 대표적인 기업가였던 유한양행을 창업했던 유일한 박사, 그분은요 지금도 아주 인기가 있는 그 소염제, 그 염증 치료제 안티프라민이라는 그 약이 있습니다. 동그란 통에 담긴 바르는 약이죠. 이런 그분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에 미국에서 잘 하던 사업을 접고, 부인이 의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같이 노력을 해서 소염제를 개발하고, 그 약이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을 꽤 비싼 가격에 팔아도 잘 팔릴 텐데 그런 약이 없으니까요. 고통은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안티프라민 팔고, 그 안티 무슨 뜻인지 알죠? 예, 프라민. 예. 그런 그 생각으로 저렴하게 팔면서 안티프라민 국민의 소염제가 됐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일 밑에 보면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비중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었나요? 백화점은 약간 지금 하락 추세에 있죠. 28.4% 전체 그 세 가지 유통 형태 중에서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편의점은 상승세를 올라가고 있죠. 31%. 예. 백화점보다 편의점이 훨씬 높죠. 놀라운 일입니다. 마트 조금 하락하다가 횡보하고 있죠. 편의점은 상위 5개 편의점 브랜드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말 약 5만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소 조그만 편의점까지 따지면 그보다는 훨씬 많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트나 꺾이는 백화점보다 편의점이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있다.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죠. 물론 예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회사 아마존 같은 경우가는 그 온라인만 하다가 오프라인 시장으로 해서 약간 사이즈가 작은 백화점에 진출했는데, 물론 역할은 판매 위주가 아니라는 건 있지만 좀 독특한 예외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구매 원칙은 지불한 돈에 비해서 높은 가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는 거예요. 따라서 경영자가 갖춰야 될 비즈니스 개념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수를 늘리고 매출을 증가시켜서 수익을 높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도 변하고 고객의 취향도 변하고 시장의 경쟁 수준도 변하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비즈니스, 기업가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죠. 참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처럼 모든 환경, 취향, 경쟁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이죠. 그게 시시각각으로 기업인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망치는 6가지. 첫 번째, 벼락부자가 되라.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는 걸 생각하면 참 어렵겠죠. 뭐 이거 위험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더 열심히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본다는 거 좀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그 다음에 문제 고객에게 집중하라. 그럴 사이에 우수 고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출 중심으로 사고하라. 10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손실이 입을 수도 있는데 $10,000,000짜리 프로젝트가 이익을 올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돈만 생각하라.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면 결국 망한다.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차피 돈 벌려고 시작한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돈을 벌려고 시작했더라도 돈을 잃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가깝게 눈앞에만 보면 돈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버는 방식은 오히려 고객의 이익을,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바쁘지만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어떤 국밥집에서 주방장이 주인이 못마땅해서 그 국밥은 보통 밥하고 이렇게 말아서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밥을 놓기 전에
안 보이는 그 맨 바닥에다 고기를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밥을 넣고 위에 고기를 넣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밥을 넣고 그 위에 고기를 넣는데 맨 밑에다 고기를 한 번 더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힘들게 살 때 밥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고기를 잔뜩 넣은 국밥을 먹고는 배고픈 게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른 게. 그래서 저녁 때 다음 식사 때까지 배고픔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려오죠. 주인은 이유도 모르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면 그 국밥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되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그 집은 부자가 됐죠. 그 주방장은 어땠을까요? 아이, 망하라고 고기 많이 넣어줬더니 오히려 사람이 왜 너무 많이 오네, 일 나만 힘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취미로 해라. 취미로 해서 잘할 수 있는, 멋있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의 개념의 이해. 업의 개념. 업의 개념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객 시각의 답이다. 그러니까 업의 개념은 업의 본질과 업의 속성이 합쳐진 개념인데요. 업의 본질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업의 기본이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업의 속성은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업의 속성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기본과 변화하는 업의 속성이 합쳐진 게 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경영자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피터 드러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사업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학생의 본질은 공부하는 거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은 업의 본질과 속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거다 라고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학생은 학점을 받는 사람이죠. 결과가, 공부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학점이니까, 평가니까. 그럼 여러분은 학점 따는 사람이에요? 그건 또 아니죠. 따라서 기업도 사업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돈을 버는 게 사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당신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업한다고 할 때 너는 왜 창업하니? 라고 물어보면 돈 벌려고 해, 이런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업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시장 상황과 경쟁사의 전략, 자사의 핵심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특히 모든 시선을 고객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창업자가 우선해야 될 일은 산업 차원의 핵심 성공 요소인 업의 개념을 파악하는 거고, 내가 하려는 업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성공에 다가설 수 있다.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똑바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간혹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피터 드러커는 5가지 경영 원칙에서 다음 질문에 진단을 해봐라, 자가 진단해봐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미션. 사명은 존재의 이유죠. 무슨 사업을 하냐는데 자기가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그걸 알기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사업하는데 자기의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면 정말 노답이지요, 노답. 예. 여러분, 어느 군대 가는 친구가 몇 달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떡볶이집을 하면 잘할 것 같아. 평상시에 어쩌다 한번 해보니까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 떡볶이집을 어디다 차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가 좋을까요? 경로당 옆에가 좋을까요? 학교 옆이 좋을까요? 시장 옆이 좋을까요? 우리의 고객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학생, 맞습니다. 학생들을 찾으면 떡볶이의 주 고객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학교냐는 거야. 초등학교요? 중고등학교요? 대학교요? 유치원이요? 등등.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 짜장면을 학교에서 시키면,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시키면 좀 양을 푸짐하게 해줘야 되겠죠? 교수님이 그 연구실에서 주문을 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짜장면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양을 많이 갖다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갖다 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좀 여유가 있어서 공강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 잔디밭에서 주문할 때는 어때요? 푸짐한 양이 많아서 배부른 거를 선호하겠죠. 네 번째,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자들, 보험업은 뭐 하는 업이에요? 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업의 기본은 불안 제거업이죠. 그래서 삼성화재는 업의 개념을 리스크 솔루션 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고 해요. 복사기 사업은 옛날에는 복사기 회사였어요. 복사기. 제록스 같은 경우요. 근데 지금은 복사기가 아니라 사무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복합기로 또 사무용 기기로 이렇게 확장됐죠. 이게 업의 개념과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석유회사는 에너지회사로, 왜냐하면 석유회사가 그저 석유회사면 석유 위에 에너지를 취급하기 어렵죠.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참 취급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철도회사는 사람과 물자의 수송으로, 철도 수송이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철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사람과 물자의 수송으로 변화하면서 철도랑 연결된 새로운 도메인을 확장하는 거죠. 육상, 해상, 항공까지. 우리나라의 한진 택배, 그다음에 대한항공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런 운송 회사로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업이란 본래 언제나 변함없는 본질이지만 진정한 업의 개념은 이건 이제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이나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뀐다. 다양한 환경 요소가 바뀌기 때문이죠. 기술도, 소비자의 니즈도, 산업 구조도, 정부 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변화하는 업의 특성을 누가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로 다른 업의 특성들을 조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회선점에 바뀔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테오도르 레빗 교수는 기업의 관점에서만 규정하면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근시안적 관점을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린을 만드는 그 소주 회사, 그 회사의 경우에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소주를 만드는 회사지만 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해소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업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느 교육장에서 가정주부였던 한 강사가 여러분 제가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가정주부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가정주부였는데 지금은 가정주부 아닙니다. 집안의 해피메이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사는 자신의 업을 가정주부로 한정하면 현재 하고 있는 가사노동이 지겨울 텐데 자신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아이들이 영양 있는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올바로 성장할 수 있고 남편을 뒷바라지해줘서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잘 운영하니까 자신의 업의 본질은 집안의 해피메이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는 거죠. 만약에 가정주부라고 했다면 이거 자동 청소기로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나 하고 약간은 좀 식상할 텐데 그 지겨운 가사노동이 늘 행복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업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업의 개념과 블루오션, 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선 레드오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드는 그 일부러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산업의 경계가 정의되어 있고 피 튀기는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빨간 피. 수익률이 하락하는 대부분의 산업이 레드오션 산업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라는 뜻이죠. 레드오션 회사들은 기존 시장 수요의 점유율과 수익을 높이고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 점유율 쟁탈전, 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장이에요.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1등만 성공을 한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성공을 하기가 어렵죠. 1등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을 말하는데 블루오션의 시장 수요는 창조에 의해서 또는 기존 산업의 확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산업 내 게임의 규칙과 경쟁이 아직 없는 황금어장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어떤 어촌 마을에서 서로 가까운데 조각배 수준이니까 예전에 그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부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바다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먼 바다에 가면 어느 순간에 푹 꺼지는 시점이 있어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던 시점이죠. 그때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조금씩 멀리 먼 바다를 가봤더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없으니까 그 황금 어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근 바다에서 한나절 잡아도 못 잡는 거를 거기 가니까 1시간도 안 돼서 그야말로 뭐 만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죠. 네.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드오션은 기존의 시장 영역이고, 시장을 보면 블루오션은 경쟁이 없는 황금어장이다. 야, 여러분,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데 경쟁이 없어서 물반 고기반이면 정말 신나지 않겠어요? 레드오션은 게임의 법칙이 치열한 경쟁이고, 블루오션은 경쟁에서의 자유로움이 있다. 특징을 보면 레드오션은 기존의 수요 시장을 공략하는 것. 그러니까 한정된 시장을 서로 빼앗는 이런 시장이에요. 블루오션은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창출하는 것.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게 쉽진 않겠죠.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만 그래도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죠. 레드오션은 가치 창출이나 비용 절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경쟁 기업이 많은, 경쟁 점포가 많은 삼겹살집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좀 저렴하든가 또는 색다른 차별화된 어떤 아이디어로 삼겹살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블루오션에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서로 물건을 구입하고 하기 위해서 좀 아우성을 칠 테니까 말이죠. 그다음에 업의 개념의 재정의, 시장을 넓게 재정해 보자. 코카콜라 로베르트 고이즈에타라는 CEO는 모든 음료와 경쟁했을 때 우리 시장 점유율은 40%가 아니라 3%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업의 개념을 바꿨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펩시콜라가 아니라 물이다. 이렇게 놀랍죠. 그 다음에 사업의 기존 정의에 도전하라. 스와치는 정확한 시계를 만든다는 기존 사업의 개념을 패션 산업으로 재정의했다. 고객을 재정의하라. 그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할 거냐. 경쟁자를 재정의해보자. 고급 자동차를 살려다가 못 사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티코를 살까요? 아반떼를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급 자동차를 살렸던 사람은 보석과 밍크 코트 같은 것들을 사지 운송수단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크루즈선을 운송수단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장거리 어마어마한 그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다가 추억 만들기 여행으로 해서 히트를 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좋은 사람들, 여러분 업의 개념을 바꿔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예전에 옷은요, 속옷은 흰색이었어요. 온통. 그리고 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생도 깨끗할 거라는 생각에 땀 흡수도 잘하고 면이어야 신축성도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991년 직원 3명으로 속옷도 패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주병진 씨, 개그맨이었던 주병진 씨가 속옷 업체 좋은 사람을 창업을 했죠. 사실상 그 전에 흰색 그 중심에 면 속옷 중심의 그 속옷은 쌍방울, 백양, 태창 같은 빅3 업체가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패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 주병진 씨가 만든 좋은 사람들이 그 레드오션을 깨고 1200억의 매출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속옷이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 상품이 아니라 보이고 싶을 정도의 패션 상품이다. 그래서 속옷 시장은 패션 시장으로, 거기다가 더 발전시켜서 선물용품 시장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입으라고 빨주노초 파는 뭐 7가지 색깔로 선물용품으로 상품을 개발하니까 그거를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아가씨는 되게 만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계 산업. 예전에 한때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스위스 같은데 시계 종주국이죠. 치열한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고, 이 상황에서 그 설상가상 전자시계 쿼츠라는 게 나왔어요. 그 전자시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시계보다 훨씬 정확하고 저렴하고 가볍죠. 그래서 이 쿼츠가 나왔을 때 기존의 스위스 시계 산업은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앞서가던 세이코나 시티즌 같은 회사들은 기존 어떤 그 기능에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스와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컨셉으로 그 업의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시계 산업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게 됐다는 거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제품이 아니라 패션 제품으로 재정의한 이유입니다. 사실 시계, 최고 비싼 시계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정도일까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가장 비싼 시계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건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600억이 넘는 시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경매 시장에서. 놀랍죠. 다음은 멀티플렉스와 스타벅스 얘기입니다. 먼저 멀티플렉스는 영화관이 옛날에는요, 최신 영화를 틀어주는, 그래서 위치가 거기 그 접근성이 좋은 뭐 이런 게 경쟁력이었는데, 사람들이 영화관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해봤더니 주말 저녁에 찾아가는 곳은 그 안락한 의자와 무료 주차장을 갖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데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영화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동시에 여러 개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그런 멀티플렉스였다는 거죠. 사실 멕시코에서 처음 그게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은 경제 위기에 무슨 뭐 그런 멀티플렉스가 먹히겠냐, 기존 영화보다도 2배나 비싼데 이랬었는데 결국은 히트를 치게 됐다는 거지. 대한민국도 예전에 영화 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적었었는데 지금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1000만 관객 영화가 27개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여러분 스타벅스의 커피 남달리 맛있나요? 스타벅스는 고급 커피를 즐기고 싶은 고객의 잠재 욕구를 발견하고 강렬한 향이 담긴 고급 커피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고객들에게 제공했죠. 은은한 조명이 주는 부드러움, 원목의 테이블과 탁자가 주는 따뜻함, 경쾌한 음악과 적당한 소음,
최고급 원두 커피를 즐기면서 사람들은 대화를 즐기거나 책을 읽기도 했다. 사실 스타벅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특별한 경험은 단순히 커피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이자 새로운 커피 문화였다. 따라서 창업자 하워드 실츠는 이탈리아의 커피 맛과 커피 문화를 모방한 게 아니라 미국식 신상품의 변형에 성공한 것이다. 이게 업의 개념을 바꾼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코웨이. 여러분 지금은 뭐 정수기가 뭐 그 가짓수만 하더라도 뭐 100여 개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97년 IMF 무렵에 가족의 건강과 수질오염으로 고민하던 일반 국민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웅진 코웨이는 100만 원이 넘는 정수기를 파는 것보다 10만 원의 보증금과 월 26,000원의 렌탈 요금을 내는 서비스로 업의 개념을 바꾼 거죠. 상품을 파는 거하고 렌탈하는 거하고. 예. 정수기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업의 개념을 재정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7년 11억 원의 적자를 봤던 웅진 코웨이는 다음 해에 30억 원의 흑자로 반전했고 1997년 초반에 30% 초반이었던 시장 점유율이 2000년에는 50%까지 높여서 현재까지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쁜 젊은 아가씨 사진, 예. 여러분 지금은 레이디 코디라는 말 익숙하지만 이 코디는 코웨이 레이디라는 용어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 코디라는 말 굉장히 좀 일반화됐는데 이 코디는 우리나라 그 방문 판매에서 그 렌털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서 성공을 한,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렌탈 서비스 시장을 개척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요,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며 수익으로 회수할지에 대한 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 모델 플러스 수익 모델이다. 서비스 모델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수익 모델은 돈을 누구에게서 얼마에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및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의 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제한과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수익 모델. 피터 드러커는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이 누구인가, 고객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적절한 가격에 가치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산행을 갔는데 그 입구에서 등산하는 등산로 입구에서 생수를 누군가 나눠주는 적 있죠.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생수를 돈을 받고 파는 거의 비즈니스 모델과 무엇인가 거기에 메시지를 그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서 무료로 물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생수를 제공한다는 건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제공하는 값을 수익 모델이 다르잖아요. 생수를 받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과 광고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누구냐, 핵심 가치가 뭐냐,
이 가치를 제한하고 전달할 것인가? 뭐 수익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수익 모델에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시장과 고객들, 경쟁업체, 미래에 만들어낼 제품과 기업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받을 것이냐? 중요하죠. 서비스의 어떤 부분을 팔 것이냐? 얼마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그 방법으로는 판매형 수익 모델, 아까 생수를 주고 돈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형 수익 모델, 뭐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수수료, 광고형,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거 말하는 거죠. 구독형 수익 모델, 요즘에 구독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제휴형 수익 모델, 제휴를 통해서 다른 기업이나 기관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면서 수수료를 얻는 모델, 뭐 결혼 대행사 뭐 이런 데도 있겠죠. 기타 수익 모델, 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5개 이외의 수익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구글 같은 데가 돈을 그때그때 서비스료를 받았다면 지금처럼 네이버 같은 데도 그렇고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